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텍스케어 김수철 대표 세무사입니다. 최근에 제가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들, 상속이나 법인 관련 이런 좀 어려운 주제들을 올렸었는데요. 오늘은 비교적 좀 쉬운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테마 중에 하나가 자녀가 집을 살 때 어떻게 도와주면 좀 절세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아마도 최근에 이제 부동산 주택 투기에 대한 이런 제재가 강화가 되면서 대출이 2억밖에 나오지가 않는다고 해요. 아무리 비싼 집을 사더라도, 즉 담보 여력이 크더라도 대출이 별로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또 토지 허가 제도 때문에, 토지 때문에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전세를 끼고 사는 투자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도 안 나오고 전세금을 이용한 그 갭 투자도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모님한테 여유가 있다면 대출하는 방법 또는 증여를 받는 방법을 많이들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나마 좀 증여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절세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세청이 일일이 각 개인들의 통장의 거래 흐름을 보고 있다고 이제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개인정보법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은 언제 개인의 통장을 들여다볼까요? 바로 자녀가 집을 사거나 고액 전세를 들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냈을 때, 근데 그 자녀가 분명히 그럴 능력이 없을 때, 그럴 때는 그 집을 산 또는 고액 전세를 들어간 자녀의 통장, 그리고 그 통장과 연결된 부모의 통장을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다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으면 일일이 자금을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집을 살 때 보태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증여죠. 대가로 없이 공짜로 주는 거 없습니다. 두 번째, 차용. 빌려주는 거죠. 언젠가 갚아야 됩니다. 세 번째, 부양입니다. 생활비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가 집을 사는데 영끌이라고 하죠. 모든 돈을 다 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도와주는 집도 있습니다. 사실 이 생활비라는 것은 도와줬다고 해서 바로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충분히 생활비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굳이 도와줬을 때는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집 같은 경우에는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크게는 또 몇십억을 왔다 갔다 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생활비를 몇 달 도와줬다고 해서 그 자금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양 쪽은 빼고요, 증여와 차용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집을 팔는 그 집주인한테 계약금이라도 이체를 하면 국세청이 모르지 않을까요? 그 집주인은 남한테 들어온 돈이니까. 이런 질문을 자주 하시는데, 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통장 거래가를 하나하나 보면서 추적하는 게 아니에요. 집을 다 사고 등기가 쳐졌어요. 등기가 쳐진 다음에 국세청에서 이제 검토를 합니다. 분석을. 분명히 이 자녀가 5억이 부족한데 5억은 어디서 났을까? 이렇게 시작하다가 계약금 이체한 게 없네? 계약금 어떻게 냈지? 이건 누가 이체한 거지? 부모가 이체했구나.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부모님이 계약금을 제3자죠. 제3자인 부모님이 계약금을 이체했다고 해서 바로 증여세 세무조사가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거 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례를 드려볼게요. 자녀가 20억짜리 집을 실거주용으로 샀다면 전세를 안 끼고 산 거예요. 20억과 취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합쳐서 한 21억 정도 들어간다고 봅시다. 그러면 국세청은 21억 원이 어디서 났는지를 따집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자녀 본인 통장 잔고에 소득세건, 증여세건 신고를 마친 세후 금액으로 19억 정도 잔고에 남아 있고요.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2억 정도. 그래서 19억 더하기 2억에서 21억이 잔고에 있었고, 이 금액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 다음에 취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부동산 공인중개사 수수료까지 정확하게 이체가 됐다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요, 통장 잔고가 대출까지 합쳤는데 19억이었다. 2억은 잘 소명이 안 된다. 이때는
증여 추정 배제 규정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세대주고 결혼을 한 성인 자녀라면 전체 자금의 20% 또는 2억보다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소명이 불충분하더라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따진다면 19억까지는 통장 잔고에 정확하게 세금을 낸 또는 대출받은 자금이 있는 것이 나중에 소명할 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취득 자금의 80% 이상이 소명되어야 하고 그 미입증 금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지 우리가 증여 추정 배제 규정에 따라서 증여세 조사를 피할 수 있다. 이런 거 참고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앞에 사례처럼 부모님이 그 모자란 2억을 이체를 했다? 2억이 부족한 거라는 게 결국 자금 출처 그 내역을 보면서 걸렸고요. 마침 이체 내역이 있었으니 이 부분은 증여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증여 추정 배제에 따라 2억은 괜찮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2억을 이체한 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자녀한테 이체한 것이 아니라 집을 파는 사람한테 제3자가 이체한 것이죠. 이거는 충분히 증여로 볼 수 있다.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만약에 자녀한테 이체한 거라면 2억 갚을게요. 이건 차용이었어요.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겠지만 제3자한테 바로 쏜 거라면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거의 증여세에 걸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제3자한테 바로 쏘는 건 가장 위험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다시 참고로 결혼 및 출산공제 같은 경우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혼인신고 전 2년, 후 2년 동안, 그리고 출산이나 입양일 이후 2년 내 1억을 추가로 공제를 해줍니다. 우리 성년 자녀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 공제인데요. 이런 출산이나 결혼이라는 이벤트가 있었을 때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녀가 결혼을 하면 1억 5천까지는 증여세를 안 내. 그러면 이제 남자 쪽 부모로부터 1억 5천, 여자 쪽 부모로부터 1억 5천 하면 3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신혼부부의 경우. 그 다음에 현금으로만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이 부동산을 갖고 있고 만약에 그게 주택이었다면 부동산으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현금 증여든 부동산 증여든 주식 증여든 다 가능한 거예요. 이때 만약에 부모님이 부동산을 갖고 있고 감정평가를 해서 호가보다는 낮게 평가를 받는다면 1억 5천만 원까지 현금을 주는 것보다 부동산, 지분으로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증여는 설명을 드렸고 차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차용에 대해서는 부모로부터 차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동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요약하는 개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녀한테 빌려줄 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자녀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만약에 미성년자고요. 집사라고 10억을 꺼줬어요. 그리고 4.6%로 1년에 4,600만 원씩 이자를 받겠다 하면 그런 거래를 누가 차용이라고 믿어주겠습니까? 이자를 갚을 능력도 원금을 갚을 능력도 없는 자녀에게 10억을 꺼줬다? 그리고 차용이다? 이렇게 우긴다면 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증여로 추정을 하고 결국 증여가 돼서 증여세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방법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이제 이자라도 낼 능력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자입니다. 이자율을 분명히 명시해를 두고 이자를 어떤 주기로 부모님한테 보낼지를 좀 정해놔야 돼요. 차용증에. 이자가 없으면 차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증여예요. 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2억 1천만 원까지는 이자율을 곱하더라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안 내니까 괜찮다던데? 그렇지 않아요. 2억 1천만 원 미만으로 차용을 했다 하더라도 이자율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바로 증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언제 갚을 것인지, 즉 상환 기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환 기일을 10년, 20년, 내가 집을 팔 때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쓰는데요. 그 어떤 은행도 이런 식으로 돈을 꺼주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환 기일을 좀 명확하게 써야 되고 최근의 사례들을 보면
5년 넘는 기간 동안 이자도 안 주고 원금도 부분적으로 안 갚고 하면 사실은 이것은 차용이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의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상환기일을 3년, 5년 이런 식으로 좀 명확하게 두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 기간을 넘어간다면 다시 차용증을 쓰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전대차 계약서는 나중에 걸렸을 때 갑자기 만들어냈다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변호사, 법무법인 공증을 받던지요, 최소한 우체국 내용 증명을 통해서 언제 만들어진 금전대차 계약서인지 미리 좀 준비를 해놓는 것이 나중에 소명할 때 유리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로 마치고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